네, 안녕하세요. 오늘로써 이 18번째 에피소드 마지막 속화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8번째, 9번째, 10번째 질문을 대답하고 이제 심화할 건데요. 자, 우선 여덟 번째 질문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몰락의 신호탄인가?입니다. 2008년 9월 15일 158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 4위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보호 챕터 9을 신청했습니다.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주식시장은 대략 20조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았어요. 그럼 2경원 정도 되겠죠. 이는 2007년 전 세계 GDP인 46조 달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며 경제 대국인 미국과 EU의 1년 GDP와 맞먹는 액수였어요. 전 세계가 1년 동안 힘들여 생산한 부의 절반 정도가 금융위기를 거치며 한 방에 나가는 것이죠. 금융위기를 위해 미국 정부가 쓴 돈과 양적 완화 아래 채권 매입 방식으로 푸른 돈을 합하면 7조 달러 정도가 금융위기 수습에 투입되었습니다. 다우지수가 금융위기 이전의 고점을 회복했으니 신자유주의 기조로 경제를 운영한 대부분의 나라에 금융위기가 확산되었어요. 아이슬란드의 국가부도 위기 외에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헝가리, 벨라루스 등 5개국이 2008년 10월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죠. 뿐만 아니라 2010년이 되자 유럽 경제권을 통째로 휘청거리게 만든 유로존 위기가 터졌습니다. 남유럽 나라들 사이에 형성되었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뒷수습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정부도 재정 위기에 직면했죠. 결국 경제 전반이 형편없이 망가지고 말았어요. 독일 정부를 중심으로 유로존은 남유럽 경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수천억 유로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구제 금융을 받은 그리스 등은 재정 긴축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겪고 2015년 현재까지도 예를 들어서 좌파 시리자 정부 지금 알렉사스 치프라스 이 사람이 지금 총수로 있어서 이런 그리스 등은 재정 긴축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을 겪었고 지금 유로존의 위기는 2015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쭉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겠죠. 자,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는 1,000조 원이 훌쩍 넘을 정도로 과잉 팽창한 가계 부채와 과잉 축적된 뭉칫돈이라는 두 개의 과잉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위기를 찌우고 있습니다. 과잉 축적한 뭉칫돈 때문에 돈을 풀어도 돌지 않으면서 경제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 디플레이션 위험이 더욱 커지면서 가계부채는 점점 팽창하는 것이에요. 9번째 질문은 촛불 시위는 왜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인가? 입니다. 2008년 촛불 시위는 진행기간, 전개 방식, 참가 인원 모두 이전까지의 통상적인 시위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거리 시위에 익숙한 486 세대에게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형태였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새로운 주체의 등장이에요. 2008년 촛불 시위에 불을 댕긴 것은 10대였어요.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위험 논란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10대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고 해요. 전 좀 의외였습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학교 급식으로 자신들에게 공급될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안단테 이거 점점 느리게 했나? 아무튼 안단테라는 아이디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을 제안하자 폭발적인 호응이 일어났어요. 짧은 시간 안에 130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2008년 촛불 시위가 기존 집회 시위나 투쟁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과정은 기성세대에게 적잖은 문화 충격을 선사하게 됐습니다. 어느 뭐로 보나 청년 세대가 주도한 2008년 촛불 시위는 시위에 관한 통념을 뒤집은 새로운 현상이었어요. 민주노총 집회 시위와 비교해보면 차이점은 좀 더 뚜렷해지죠. 민주노총 집회 시위는 단상의 지도부와 반하의 대중 사이에 수직적 위계 질서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촛불 시위에서는 이 같은 위계 질서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민주노총 집회 시위는 통일성을 중요시합니다.
지도부의 지휘에 따라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구호도 통일적으로 외칩니다. 그러나 촛불 시위는 이러한 통일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촛불 시위는 주류 사회의 작동 방식은 물론이고 진보 운동의 전통적 집단 시위 양식과도 확연히 차별화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특성은 개방성, 수평성, 다양성 세 가지로 집약되어요. 탈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환경과 촛불 시위의 패턴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결과적으로 2008년 촛불 시위는 향후 한국 사회의 환경과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몸으로 보여준 거대한 행위 예술이라고 저자는 해석했어요. 자, 마지막이 되겠네요. 10번째 질문으로 한국 경제의 제도약은 무엇으로 가능한가입니다. 2015년 5월 기준 한국 최고 주식 부자는 삼성 일렉트로닉스 전자 이건희 회장이 주식자산 12조 원으로 1위입니다. 2위는 구 태평양 현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이 11조 5천억 원으로 그 뒤를 추격 중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여러모로 한국 경제가 당면한 변화의 일단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국가 브랜드 이미지, 아시아권과 제3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 바람과 더불어 팔리는 것이 화장품이에요. 우리 사회 전반의 활력과 문화적 품격이 경제에서 직간접적인 경쟁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과 중국 가운데 창업하기 좋은 나라, 창업 열기가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정답은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중관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엄청난 중국발 실리콘밸리 그런 양성소입니다. 이런 창업 거기서 우리 그 알리바바 마윈 회장도 그렇고 또 알리바바하고 또 뭐 있죠? 뭐 아무튼 뭐 이런 거기서 지금 엄청난 억만장자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중관촌 출신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창업해서 대박 잭팟 터뜨려서 지금의 마윈이 있었던 거죠. 중국에는 혁신적 창업자를 뜻하는 청크가 주축이 된 벤처 창업은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만 291만 건에 이르렀어요. 한국에 비해 약 100배 정도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저는 한때 한국 이런 벤처 생태계,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박세기 회장님 이 책을 읽으면서,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이런 세계 10대 기술이라든가 아무튼 기술 장인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세계 시장에 팔면 이제 세계 1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가진 벤처 기업도 심지어 벤처 캐피탈에서 이런, 펀딩이 잘 지원 안 해주고 있고 그렇다는 걸 보니까,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그런 생각도 좀 있네요. 저도 창업에 되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자, 아무튼 중국 정부는 벤처 창업을 중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간주하고 향후 1억 명의 창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인프라와 부동산에서 벤처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같은 중국의 행보는 활력을 잃고 저성장 구조에 갇힌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죠. 지금 한국 정부도 이제 벤처 우선 박근혜 대통령부터 창조경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창조경제 굉장히 그 단어 뜻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창조경제 이 프로파간다를 외치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이 국민한테 좀 인기가 없다는 게 좀 약간 안타까운 거죠. 창조경제는 개인적으로 지식경제, 지식사회 다음 버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식 더하기 상상력 더하기 이런 부가적인 요소가 얽혀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창조예요. 창조를 해야 거기서 이제 아이템을 생산해서 이게 그래서 아무튼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도 내고 그러겠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창조경제 이거는 아무튼 지금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여기서 이제 한국 사람이 아무튼 이거 잘해 이제 우리한테 득이 되겠죠. 저 오늘 피곤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은 여기까지 해서 다 요약, 정리, 해석 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 형 짜이젠.